최근에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금리를 당분간 못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건데요. 궁금한 건 그럴 때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못 내릴 거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경기 상황이 달라서 네. 우리나라 금리는 좀 내릴 거냐? 뭐 그게 궁금하고 네. 뭐 우리는 내리고 미국은 가면 이게 갭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때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 그게 어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뭘 좀 대비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금리란 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제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뭐 금리를 낮추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금리 차가 벌어질 문제 때문에. 예. 네, 다만 저는 금리 차 때문에 그 자금이 이탈한다? 이거는 조금 과장돼 있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만 있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뭐 돈이 흘러가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일본의 10년짜리 국채 사면 0.7% 주나요? 우린 3% 중후반을 받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진 나라에서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은 나라 별로 없어요. 아마 미국 다음으로 사실상 한국이 높을 거거든요. 예. 그런 나라라 그러면은 전 세계가 독일에서도 빠지고 영국에서도 빠지고 일본에서도 빠지고 금리만 보면 전부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한국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그 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고,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는 국채라는 게 정부의 신용도가 들어가는 건데 뭐 아직까지 재정 건전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 한국은행이 한미 금리 차가 설사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우리가 PF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되고 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높게 가져가야. 예. 예전에 그 IMF 외환위기가 아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블랑샤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금리가 정책 금리를 너무 낮게 가져갔다.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높은 금리가 돼 있어야 상황이 나빠졌을 때 금리를 낮추면서 뭔가 좀 취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쓸 수 있는 정책의 재량 폭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뭐 어느 정도는 중앙은행이 저는 금리를 높여놓은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요. 예. 근데 어떤 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너무 금리차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외 금리차가 100% 자금 유출을 부른다. 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1380원 가고 뭐 이런 거 높아진 건 맞는데, 근데 이건 뭐 전 세계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근 2008년 이후로 제일 높고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약하지만 N은 154엔 같습니다. 이거는 한 30년 내 가장 낮고요. 유로와 달러는 최근 한 20년 내 낮으니까 지금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뭐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이거는 원화 약세라기보단 달러 강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금리 차이 때문은 아니다. 뭐 금리 차도 나겠지만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금리 차 때문에 자금이 꼭 유출이 된다,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가면 금리가 더 높은데 네. 그리고 환율도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 분위기인데 왜 미국 국채 안 사고 우리나라 국채 사거나 혹은 유럽의 국채를 사거나 그렇습니까? 그거는 분산 투자라고 봐야죠. 아, 분산 그냥- 투자, 결국은 한 가지 자산만 다 살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분산 투자의 그 잣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네. 절대 금리나 그런 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다른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기 그럼 때문에 미국 갈 돈이 한국 온 거 아니라 네.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투자해야 되는 포트폴리오상 자금이 한국에 와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예,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별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예. 주변부 통화고 음. 엔이나 유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기축 통화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까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금리 차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되지만 그게 또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할 때 정책을 쓰는 것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낮춰야 할 시기가 조만간 올 거라고 보세요? 낮춰야 될 시기가 오면 뭔가 탈이 나는 거겠죠. 사고가 나야 낮추게 사고가 될 나야. 것. 근데 이제 지금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가 아니고 과거에도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기보다는요. 예. 금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안 낮추고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도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2006년 6월에 끝났어요. 예. 근데 금리를 안 낮추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2007년 8월부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됐거든요. 금리 인상 멈추고 1년 2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누적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억누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못 이기는 경제 주체가 손을 들어버리면 이게 이제 그 위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글로벌 불균형이 미국 경제가 조금 김이 빠져주는 게 네. 글로벌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IMF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올렸습니다. 네. 작년에 2.5%도 놀라운데 지금 2.7%까지 올렸으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쓰면서 결국은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지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경기가 안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높은 금융적인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 그럼요. 압력. 예. 그리고 이제 금리라는 게 우리가 뭐 이 그 미국의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가장 뭐 안정적인 나라로 돈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뭐 그리고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밖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결국 경제 활동하는데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김이 빠져주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도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도주가 소프트 랜딩이 되고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가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잘 나갔던 종목이 꺾이면서 다른 데도 한꺼번에 같이 꺾이고 일단 리셋이 되고 주도주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이번에도 결국 지금 미국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지만은 미국이 꺾이면서 이 판이 길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판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미국의 재정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만약에 11월에 재선이 된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정과동으로 돈을 많이 쓸 것 같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미국 재정에 대한 걱정과 달러 가치가 확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바이든과 같은 이제 진보주의자 혹은 리버럴들은 정부가 많이 쓰고 세금도 많이 걸어라는 게 그들의 철학이죠. 이번에 뭐 바이든은 뭐 사실 이 바이든 정권 때 증세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 부자 증세라건 정부가 돈 쓰지만 세금 많이 걷어인데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뭐 공화당이죠. 정부가 돈 쓰는 거를 안 좋아하죠. 정부가 돈 쓰지 말고 세금 깎아줘.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스테레오타입의 정책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쓰던 돈을 안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힘든데 감세를 해주게 되면 음. 재정에 대한 걱정이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예컨대 80년대 초에 레이건이 어떻게 보면 이 공화당의 장기 집권 시대를 연 레이건이 집권했을 때 감세였죠. 6, 70년대 미국이 너무 세금 많이 걷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 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분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된 게 참 저는 이상하긴 한데 아서 래퍼 같은 교수, 래퍼 교수가 80년대 후반에 경제학 원론을 보면 래퍼 곡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세금을 깎아주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음. 세율이 너무 높으면 민간이 일을 하려는 활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성장을 못하고 네. 세금 깎아주면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개선이 된다는 건데 저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주장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부보다 민간에 맡겨 그런 주장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세가 재정을 개선시킨다는 건 저는 진짜 미신이라고 봐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레이건 행정부 때도 세금은 깎아줬지만 재정 적자를 못 줄였어요. 특히 재정 적자를 못 줄이는 하나의 쪽에는 동서냉전에 군비 경쟁하는 경직적 국방비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80년대 내내 미국이 고전했죠. 그 쌍둥이 적자 중에 하나 재정 적자였잖아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란 걸 통해서 억지로 일본이나 미국을 팔비틀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전까지는 재정 때문에 달러가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역세가 만들어진 게 90년대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았죠. 그런데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것도 감세였어요. 감세하고 공교롭게 또 전쟁이 있었어요.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달러가 약해지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이 네. 만약에 판이 바뀐다 그러면 저는 미국의 재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다른 나라 통화가 강해지고 그럼 다른 나라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리셋이 되는 가장 잘 나갔던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뭐 제가 사실 뭐 미국 재정 적자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고 이런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국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에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 감세를 하고 재정 적자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달러가 투자자들이 그것을 약해졌다. 못 믿을 때 달러가 약해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는 게 달러의 약세로 표출이 됐죠. 오히려 달러 약세는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 경제가 좋아서 네. 전 세계가 태평성대일 때 달러 약세는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그래서 달러 약세는 아니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미국이 나빠서 달러 약세가 그랬을 수도 나타나는 그건 있죠. 이제 나쁜 건데 네, 역사적으로 미국이 장기 팽창을 한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재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러게요. 저는 지금도 뭐 미국이 걱정은 없어 보이지만 네, 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재정 국채를 적자. 특히나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가 이자율이 4.6%인데요. 이거 뭐 일본은 재정 적자가 미국보다 크지만 절대적으로 이자가 저금리를 낮으니까. 유지하면서 이자 비용을 낮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재정이 지금 미국 경제를 꿋꿋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지만 네, 결국은 저는 가장 좋았던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쪽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재정에 대한 의심에서 뭔가 판이 바뀌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까지 미국 재정이 저럴 수 있다는 걸 수용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엔 감세라고 하는 게 네. 그 어떤 산업 투자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겠어요. 뭐 그렇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시나리오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시나리오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 재정 적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감세까지 하면 네. 미국 정부가 드디어 폰지 게임 시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네. 어느 날 갑자기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결국 투자자들의 느끼면 믿음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돈을 쓰던 거를 못 줄여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보수주의자들이지만 예.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자거든요. 일본을 어떤 사람은 혹자는 성공한 사회주의, 소련은 실패했지만 일본은 성공한 사회주의자들하고 좀 농 섞어서 말한 사람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재정을 쓰는 걸 줄이기가 힘들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도요. 직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2020년은 돈 많이 썼으니까 그걸 빼고 보더라도 지출이 늘었거든요. 예. 쓴 돈을 줄이기는 힘듭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금 거둘 게 더 쓸게와 네. 못 줄이면서 감세해 줄게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좀 메시지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야, 그럼 아까 센터장님이 얼핏 말씀하시고 가셨던 금융제 감세를 하면 뭐 경제가 좋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그럴 한다. 수도 있죠. 그거 오래된 철학입니다. 네, 그러나 감세를 할 때 재정이 더 좋아진다는 건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잠깐 반론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는 상식인데 네. 소비가 늘어나면 부가세도 늘어나고 물론 세율은 낮아졌지만 네. 그거는 냉정하게 저울질 해봐야 알지 네. 어떻게 아니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 그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다,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했던 그 감세의 사례가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의 그때였죠. 사례가 물론 이제 두 번 가지고 이게 뭐 보편적인 절대성 있는 규칙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는 예. 재정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성장하는 거는 조금 더 미래의 문제고요. 세수가 감소되는 거는 조금 더 단기적인 먼저다. 문제였던 것 그렇게 같은데 보시는군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감세해주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지금도 보면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미국 하원에서요 뭐 얼마인가요? 840억 달러인가요? 전쟁 비용이 늘어났다는 건데 예. 결국은 80년대 레이건은 소련과 군비 경쟁하면서 지출을 못 줄였고요. 예. 아들 부시는 이라크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 하면서 못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뭐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것도 뭐 유가가 오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미국 정부가 팽창을 하면서 여기저기 돈 쓸 데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감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채권 시장이 뭐 채권 자경단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채권 시장이 조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도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있다.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질문 드리는 게 아유 이 지겨운 달러 강세, 환율 상승, 미국만 오르는 장세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센터장님? 이라는 질문에서 파생된 그거 이게 이제 뭐 우리 코리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달러 자체가 강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2%. 그런데 미국이 재정이 이렇게 좀 너무 적자가 심해지다 보면 시장에서 뭔가 탁 돌 때가 올지도 몰라. 난 그게 좀 트리거가 된다고 생각하네라고 말씀하셨. 네, 그 맥락이라서 네. 그렇다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발권국인 달러 발권국인 미국의 정부가 디폴트가 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그럴 수도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뭐 2011년도도 뭐 이제 미국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하면서 아주 큰 그 난리가 났었는데요. 제 생각에 뭐 디폴트는 아니더라도 그럼 이자율이 저렇게 부채가 많은 나라가 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다. 될 거냐 뭐 그런 걱정들은 디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아니죠. 저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또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예, 근데 네. 이제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또 미국이 한쪽으로 많이 팽창이 됐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알겠습니다. 좀 이제 반대편으로의 운동을 부르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오늘 2%가 던진 질문 중에 채팅창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질문은 아까 그 질문 센터장님 그 미국은 더 좋은 나라고 신용등급도 높은데 금리가 높으니까 다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요라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 한국도 나름 신용도에 비해서 금리는 높은 편이에요라고 답해 주신 걸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들은 한국보다 신용등급도 높고 금리도 더 높은데요. 이제 이런 이탈리아는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나라예요. 그게 뭐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하는 그런 정태적인 거 떠나서 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좀 미국을 걱정 비슷했던 일이 2022년 가을철에 예. 영국의 그 리즈 트로스라고 하는 맞아요. 보수 정파 정치인이 들어오면서 이분은 이제 대놓고 대처를 이제 조항하는 보수 정치인인데 감세한다 그러니까 바로 발작적인 반응이 이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탈리아보다는 한국이 이 신용평가 기관의 레이팅 이런 것들은 다른 떠나서? 논리가 있겠지만 이탈리아가 나름 피그스에 괜찮다? 묶였던 나라입니다. 네, 만성적으로 재정이 좀 안 좋은 나라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의 금리, 특히 기준금리 상황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끌어올려 놓은 금리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뉘앙스군요. 그냥 요 경기에 대충 맞춰서 잘 제 가고는 생각에는 있어요. 우리 형편에 어느 정도 낮은 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금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덜컹덜컹하는 그 변곡점을 느끼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것에 대한 그 장밋빛 희망에서 약간 좀 의심들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네. 들어요. 네. 개인적 이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네. 이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뭔가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큰 웨이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그 전에 확인할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걸로 돈을 버는 거는 되게 도전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설사 인공지능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밋빛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그 기대를 많이 투영하고 있으면 그거는 투자하기 좋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그 닷컴 버블이 있었던 99년도 말 2000년대 초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닷컴의 세상을 꿈꿨을 거거든요. 이제 우리 손편지도 안 쓰고 이메일로 보내고 쇼핑도 컴퓨터에서 하고 그 세상이 열렸잖아요. 열렸지만 그때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된 회사들 또 그 당시에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야후는 그때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 기업이 또 그 바뀐 세상의 생태계의 주인이 되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 떠나서 예. 먼 미래에 될 것을 지금 투영하는 건데 먼 미래는 지금 검증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꿈을 집단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또 많이 이때 주가가 부침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가 꺾일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거라기보면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엔비디아가 과거에 꺾이는 전형적인 모습이 안 나타났다고 보는 쪽인데 테슬라도 올라갈 때 10% 조정받고 더 가고 그랬는데 예. 결국은 한 분기 두 분기 정도에 기업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스하는 게 뭔가 꺾이는 신호 같아요. 네. 사람들의 마음은 인공지능이 돈 되겠어 이런 거는 늘 있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고 할 때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데 정말 꺾이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꺾이는 건데 그게 결국은 성장에 대한 꿈이 꺾일 때는 실적이 사람들이 믿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그게 주가가 더 가고요. 근데 그게 꺾인다 그러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낮아도 주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을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의 눈높이보다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럼 그러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은 어깨에서 파는 머리에서 파는 게 어깨니까요. 어깨에서 팔면 고점에서 생각하면 많이 밀렸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어깨라 그러면 떨어진 것과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어깨의 신호는 안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그 치고받는 과정 추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인공지능으로 직접 서비스를 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시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돈 버는 게 저는 좀 라고 보시는 이유가 혹시 굉장히 뭐예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잖아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예컨대 스마트폰 자체가 어쨌든 새로운 디바이스였잖아요. 예. 그걸 팔고 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콘텐츠라고 하는 또 생태계가 생기면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와 그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과금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더 스마트폰은 새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예. 네, 네. 검색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도전이 있을 거라고 보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예. 뭐 늘 그런 도전이 있고 이걸 또 극복하면서 신산업이 커가는 거긴 한데 예, 뭐 제가 가진 의문점은 이제 그런 점이고 지난주엔 또 그런 걱정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투영됐다고 봅니다. 그 인프라를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네. 전기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에 비해서 과연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네. 그렇게 돈 내고 할 만큼 그 놀라울 것인가? 네, 그런 도전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센터장님이니까. 아유, 뭐 답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 밸류업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밸류업이나 이런 류에 속하는 주식들은 뭐 안 돼도 뭐 우리나라 원래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싼 주식들을 중에서 주주환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뭐 오늘 그런 류의 주식들이 조금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투자에 정답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쪽 인공지능보다는 밸류업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그 밸류다 이렇게라고 보시는 뭐 모양이네요. 저에게 맞는 투자인 거죠. 어느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실행 파일을 갖고 나오는지 좀 네. 기대를 갖고 봐야 되겠네요. 투자하다 보면 저에게 맞는 투자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야 이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뭐 내가 보기엔 당분간 사람들이 여기에 몰두하겠네. 네. 그러니까 주식은 오르겠네. 그러나 장기로는 못 갖고 있겠네. 나도 하는 이제 테마들도 눈에 띄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그런 거 뛸까요? 그런 거 눈에 띌 때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다음에 눈에 띄던데 바닥일 때가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긴 그래서 합니다. 네. 그게 지나고 나면 뭐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는 불확실성이 커요. 우리가 또 과거를 한번 알고 결과로 봐서 그런 인지적 편향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투자에 뭐 정답은 없는데 자기가 좀 잘 견딜 수 있는 돈과 견딜 수 있는 스타일의 주식을 하면 뭐 기질이 다 뭐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도 있을 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라고 나쁜 가게 파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근데 지금은 성장주만 오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의 쏠림은 좀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말씀드린 반대편에 조금 지루해 보이지만 뭐 사서 기다리고 배당 받으면서 하는 투자도 좀 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것이 정답이어서가 아니고요. 미국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좀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주주가 되는 게 좋은데 제가 아까 뭐 재정 적자 이런 거는 큰 사이클인데 예. 한 십수년 사이에 십수년 주기로 인기는 바뀝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는 미국이 위너가 아니고요.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주식이 위너였고 예. 90년대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헤맸고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죠. 미국 주식은 신경제를 주도하면서 아주 좋았고 2000년대 초반에 한 11년은 미국 주식 들고 있으면 바보였어요. 닷컴 버블 때 고점을 2013년에 넘어갔어요. 그동안에 한국 주식은 4배 올랐죠. 또 지금 10년은 또 미국 주식이 미국 좋았어요. 10년이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오직 미국 주식만 된다 이런 그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주식 투자는 물릴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데 또 좀 견디는 것도 주식 투자자가 가져야 될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주주들에게 되게 좋은 나라인 거는 주주 노릇하기에 대접받는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매년 오르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미 십수년간 혹시 뭐 올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재정 적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뭔가 변화에 저는 뭐 예컨대 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려면 뭐 적립식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원인은 뭐 굳이 얘기할 거 없이 네. 미국 정부가 돈을 재정 적자를 통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가들도 이견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네.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은 한쪽으로는 물가를 잡고 싶고 한쪽으로는 재정을 써서 표를 얻거나 성장 동력을 일구고 싶을 텐데 그게 서로 상충된다는 거를 모르고 있을까요? 그래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일본보다는 낫습니다. 일본이 물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나라인데 일본은 굉장히 도전에 직면하는 게 지금 물가 올라가면 국민들이 살기 힘들죠. 네. 그럼 이제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라고 막 기시다나 아베도 그랬는데 일본은 은퇴자가 3분의 1입니다. 이들은 연금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디플레로 그렇게 고생했던 나라가 인플레가 생기는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10% 초반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그런 고령자층이 그 사회의 주류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조금 인플레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나라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뭐 물가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그게 바이든이 정말 성장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그 실점을 만회하지 않으면 어쨌든 물가가 높다는 거는 정치인들에게 큰 부담이죠. 그래도 그러나 내구성은 일본과 미국 비교해 보면 미국이 훨씬 더 강한 나라라고 봅니다. 그거를 바이든도 알고 그냥 차라리 물가 좀 높은 게 견디기 또 한 괜찮아. 가지는 관성이죠. 민주당 정부가 많이 하는 거 좋아하고 친환경 쓰는 거 좋아하고 뭐 다 돈을 다 그런 데 쓰고 있으니까 예.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돈 쓰는 걸 가로막는 어떤 허들이 너무 낮아지니까 네. 저는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한미 금리 차이 그리고 달러만 강세인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벌어지면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생각들을 제가 보기엔 거의 90% 확률로 다 깨뜨려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가요? 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